네,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이지혜입니다. 유명한 역사학자 에드워드 카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역사는 과거와 현재의 끊임없는 대화이다라는 말인데요. 우리는 그만큼 과거를 통해서 그 경험에 비추어서 현재를 해석하기도 하고 새롭게 예측을 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하다고 하고는 요즘 그 인성 교육에 대한 것도 역사 속에서 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은 인성 교육을 역사적 관점으로 판단하고 해석하시는 분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주실 분은 바로 이분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인성 문제는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몇백 년 또는 천년 이전서부터 그 형성되어 온 과정을 역사학적으로 진단하고 살피는 것이 그 정확한 답을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요즘 사실 신문 보기가 두렵다 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심각한 사회 문제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런 병리 현상들이 역사와 어떻게 연관이 될까요? 네, 그 한국적인 역사는 우리 병리를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그 충분한 답을 줍니다. 개인적인 문제, 개인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경찰관의 조사라든지 또는 의학 전문가의 뭐 이유라든지 이런 것은 전문가에 의지만 총체적인 것을 볼 때 역사적인 성찰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기대가 되는데요. 박수로 청해 듣겠습니다. 예, 모든 인간은 역사적인 동물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은 한 시대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시대의 풍조를 벗어나지를 거의 못해요. 그래서 조선시대 여러분들이 태어났다면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동 못해요. 그렇죠? 우리는 이런 역사라고 하는 것이 과거의 것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나간 거예요. 과거는 너무나 그 오늘날 우리 시대하고 달라서 앞으로 현재의 우리 문제를 생각하고 또 그 미래의 역사를 창조하는데 역사가 왜 필요하냐 하는 것을 우리는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인성론에 대한 것이 전통적으로 과거에 어떤 인성론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양의 대사상가였던 맹자라는 분이 있죠. 맹자라는 분은 모든 사람은 선한 존재다, 착한 존재다. 그래서 성선설이라고 하는 말을 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착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또 예절을 통해서 이 인간을 다스리는 것이 법으로만 다스려서는 안 된다 하는 게 유교 사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이 맹자보다 조금 조금 뒤에 사람인 순자는 성악설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거든요. 그 성악설이라는 것은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악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걸 그러면 어떻게 통제해야 되냐? 법을 통해 가지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는 엄벌을 처해 가지고 해야 된다 하는 법치주의로 나가는 것이 순자의 그 설입니다. 그런데 순자는 한대의 유교의 사상으로 순자의 설이 취해지다가 그 이후에는 맹자의 설에 밀려가지고 순자의 설이 크게 발전을 못했어요. 그러나 그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악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게 아니야. 도덕적인 기준이지 뭐가 선이냐, 뭐가 악이냐 하는 것을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선과 악으로만 따졌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인간 유형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선 옛날 사람들은 모든 사람을 똑같이 놓고 봤다. 이런 점에 있어서 이 오늘날 인성론하고는 다릅니다. 오늘날 인성론은 한 개인을 모두 그 잘 좋은 인성으로 키워야 되겠다 하는 게 오늘날 인성론이죠. 그런데 옛날에는 모든 사람에게 공통되는 것을 찾았기 때문에 그렇고, 개인적인 인성론과 집단적인 인성론이 있습니다. 집단적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민족성론이 일본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은 그 당파를 좋아하고, 일본이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만은 당파를 좋아하고, 또 그 이 남한테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뭐 이런 민족성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민족성이라는 말 자체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성격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걸 고정불변의 것이라는 말이 거기에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민족성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집단적 이 인성론은 농촌 사람의 성품이 다르고, 또 그 바닷가 사람들이 다르고, 산골 사람이 다르고, 도시 사람들이 성품이 조금씩 다르죠. 그래서 현재적인 같은 시기에 있어서 국민성이라고는 말로 그 표현합니다. 근데 그러면 한국의 현재 국민성이 어떻단 말이냐?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또 뭐 그 이혼율 1위, 출산율 제일 꼴찌. 이런 그것이 그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것은 그 한국의 역사 전체를 통해서 왜 그런 것이 나왔느냐 하는 것을 이해하는 게 더 중요한 거지, 그 순번이라고 하는 건 별로 그렇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을, 개인적인 인성론은 사업이라든지 또는 이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사람하고 이 소극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이 소극적인 사람이라는 것은 매사를 좀 삐딱하게 보고, 자기 중심으로만 보고, 남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그리고 이 자기 고집을 부리고, 또 개방적이지 않은 이런 그 사람이고, 오늘날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범죄형들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가장 소극적인 그 네거티브한 것의 극단입니다. 그러면 이 긍정형과 이 부정형을 나누면은 대개 가장 최상위 그룹이 있고 최하위에 지독한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중간층이 있어. 이 중간층들이 실은 역사를 끌어가는 그 주동 인물들인데, 이 중간층의 이 인성을 상류쪽으로 끌어올리는 노력,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인성론은 실은 우리가 이런 유형을 집단적으로 가능하냐, 집단적으로 변혁이 갑자기 가능하냐, 가능할 수 있다고 보는 데에 우리 교육의 힘이 있는 거죠. 그리고 언론기관의 힘이 있는 거고, 이런 점에서 우리 인성론에 대한 유형별 개념을 정리해 봤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는 선과 악으로만 따졌을 수가 도저히 없습니다. 집단적 인성론이라고 하는 것이 민족성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을 통치하기 위해서 억지로 만들어낸 이론입니다만은 당파를 좋아하고 남한테 의지하기를 좋아하고, 그래서 이 민족성론이라는 것은 오늘날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개인적인 인성론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중간층의 인성을 상류쪽으로 끌어올리는 노력, 이게 역사적으로 볼 때 가장 필요한 것이다. 인간은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셨는데요. 뭐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유형, 또 보통의 중간 유형,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유형. 이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중간 유형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끌어올리는 거라고 하셨는데요.
이를 위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또 지도층의 역할이라고 하셨어요. 예, 예.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면 좋을까요? 언론에서 실은 그 너무 잔인한 그 현장은 뉴스에서도 그거 보면은 어린이들한테도 문제가 있으니까 네. 그런 것은 성인이 볼 수 있는 시간에 뉴스를 한다든지 이런 배려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니까 모방 범죄가 일어날 수도 예, 있고 굉장히 예. 정서적으로 불안하게 예, 만들 수도 예, 있고요. 예. 그러니까 하나하나 섬세한 노력들이 필요할 텐데요. 이강 강의 이어드리면서 방법론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는 도시가 집중적으로 거대해지고 또 인구들이 도시로 밀려가면서 농어촌이 거의 지금 붕괴돼 가고 있습니다. 농어촌이 붕괴돼 가고 있는데 이 도시가 급증하니까 아파트에 다 밀려 살죠. 아파트에 밀려 사니까 어때요? 핵가족 사회로 갑니다. 그 이전에는 할아버지, 어떻게 경우에 따른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 뭐 이 증손자 이 한 5대가 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핵가족이어서 아빠, 엄마, 아기, 그 아기도 지금 하나 낳기에 급급해 가지고 그 핵가족화로 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 문화가 그 이전의 그 이 문화에서 급격한 변화를 하게 됐습니다. 또 남북한이 장기간 분단됐습니다.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나 가지고 지금 그 60년 이상 분단이 됐죠. 네. 분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요. 남북이 상호 경쟁하는 체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더 살아왔는지도 몰라요. 북한은 이기기 위해서 이 군사적으로도 발전해야지만은 경제적으로 발전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산업화가 더욱 진전됐고 전쟁과 평화의 위협 속에서 우리들은 한시도 이 신경을 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우리는요 그 세계적으로 다양한 종교를 가지고 있어서 종교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 애국에 나가서 전 한국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사람하고 대화가 이루어졌는데 교수님, 한국은 여러 가지 종교가 있다면서요. 자기네는 하나의 종교밖에 없어서 이걸 무슨 의심을 가지고서 얘기하려도 얘기할 데가 없다는 거야.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이 종교의 자유가 개개인들이 믿는 종교의 이 역할을 다 해주고는 있지만 전체 국민들의 가치관을 일치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어느 종교를 믿든지 간에 2000년간 신라 시대부터 2000년 동안 유교 문화의 습성이 거의 밑에 깔려 있어. 한국인이 잠재의식으로 다 깔려 있어. 가정의례, 뭐 제례, 뭐 이런 관원상제 이런 거에 다 깔려 있어. 그래서 가치관의 혼란이 나타나고 있다. 그다음에 인구의 피라미드를 보면요. 노년층이 가장 많고 지금 어린이 출산율은 적고 해서 인구 통계가 원래 삼각형으로 돼야 되는데 우리가 거꾸로 삼각형이 되어 있는 형태예요. 이게 걱정입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교육이 공부 잘하는 순서로 줄 세우게 하는 게 학교야. 그런데 공부라고 하는 것은 능력에 개인적 머리가 좋으냐 안 좋으냐 하는 거하고 노력이 얼마냐 하는 거지 공부가 다는 아니거든요. 인간이 공부가 다는 아닌데 그래서 공부 일렬로 줄을 세우니까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라는 게 지긋지긋한 지옥이야.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모든 어린이들이 그 교육은 생활의 장이 돼야 되는데 이게 하나의 가치관으로 줄을 세우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참 큰 문제입니다. 그다음에 한국이 이제 자본주의가 발전해가지고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진짜 끼니를 이 겨울철 여러분들 눈이 오면 눈 온다고 좋아하죠.
좋아하는 사람들은 자기 생활이 다 여유 있는 사람들이야. 지금 저기 그 달동네에 사는 사람들은 눈이 오면요 큰 걱정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월급쟁이 셀러리들의 그 이 월급이 한 100만 원이나 150만 원 받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거기에 몇십억 받는 사람이 있어. 이런 빈부의 격차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도 실은 그 한국 사회처럼 복잡한 사회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것이 총체적으로 봐서 왜 한국적 병리가 유독 심하게 나타났다고 보느냐. 이것은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했다 이거예요. 산업의 변화, 애국문물의 수용,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그 세계 전쟁과 방불하는 전쟁 이런 그 경험들이 그 20세기는요 우리나라 역사상 세계사적인 그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겪은 시기입니다. 그러니까 노인들이 생각하고 젊은이들의 생각이 달라. 세대 간의 격차가 다르고 빈부의 격차가 다르고 엄청난 사회 문제가 이러한 데서 나왔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굉장히 커다란 변화는 도시가 집중적으로 거대해지고 핵가족 사회로 갑니다. 우리나라의 종교의 자유는 있는데 이 종교의 자유가 전체 국민들의 가치관을 일치시켜 주지는 못하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빈부의 격차가 대단히 심합니다. 왜 한국적 병리가 유독 심하게 나타났다고 보느냐. 우리가 짧은 기간에 문명사적인 대전환을 했다 이거예요. 엄청난 사회 문제가 이러한 데서 나왔습니다. 최근에 일어나는 사회 병리 현상들은 그 어떤 현재 문제만은 아닌 것이 이런 역사적인 또 그런 시간들을 겪어왔기 때문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가장 큰 문제가 현대에 들어서 너무 급속한 문명사적인 대전환 때문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좀 슬픈 얘기를 했지만 이제는 치료해야죠. 해결 방안에 대해서 3강에서 들려주신다고 합니다. 박수를 청해 드릴게요. 우선 이 심각한 사람부터 치료를 해야죠. 우리 병원에 가면은 그 보통 그냥 예방 주사 맞으러 온 사람하고 급하게 온 사람하고 중환자실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런 것처럼 중증 환자를 어떻게 치료할 거냐. 이 중증 환자가 뭐냐. 우리 문명사적으로 중증 환자가 뭐냐. 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중증 환자를 신체 장애인으로만 보고 있어. 얼마나 천박해요. 신체 장애인을 멸시하지 않고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봐야 된다. 이건 틀린 말이 아니라 올바른 말이야. 근데 보는 안목이 작다 이거예요. 밤에 고독 속에서 밤잠을 못 자가지고 불면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친구가 없어서 애토리가 되어 있는 사람, 왕따 당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또 여자분들이 아기 키우느냐고 또 그 부모들하고 같이 키우면 부모들이 돌봐줬는데 이제 자기들끼리만 키우니까 혼자 남편 직장 간 사이에 혼자 아기 키우고 씨름하느냐고 산후 우울증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여성 중에 제가 들기는 30% 이상이 산후 우울증에 걸리고 있대요. 또 그런 산후 우울증도요. 나 이렇다 하고 수다를 좀 떨면 낫는데 그렇지 못한 자폐증에 걸려 있는 사람들. 이게 정신적으로 중증 환자들이에요. 우린 신체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 이 장애인이라는 말에 그 신체적인 그 말 빼버리고 이런 정신적 장애인들을 빨리 치유하는데 노력을 해줘야 된다. 그게 하나고요. 두 번째, 우리가 산업사회로 들어와 가지고 학교도 그렇고 모두 다 경쟁이야. 경쟁이고 이 아이들을 물어보면은 장래 최고의 리더가 되기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최고 리더가 다 되면은 사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리더를 따라가는 사람도 있어야지. 그런데 자기 자식들은 전부 다 리더로 만든다는 거야.
그거 너무 부모들이 욕심 아니에요?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이 차근차근 밟아가야 된다. 옛날 과거의 역사는요, 지배자, 왕이 다 한 걸로 돼 있어. 그리고 그 밑에 몇몇 신하가 다 한 걸로 돼 있어.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요. 그 시대에도 다 농사져서 바친 사람들이 있고, 땔감 해다 주고, 그 심부름하고, 전 국민이 다 역사를 만드는 거지, 그 사람들만이 아닌데, 그 공로를 옛날 사람들은 지배자 중심으로만 다 만들었습니다. 지배자 중심으로 써놨어. 우리나라 역사책 보고 여러분들 아마 이거 참 이 책 보고서 내 감명 깊었다. 우리 사회의 앞으로 발전을 보여주는 우리 역사책 있어요? 전 국민의 역사로 역사를 쓰는 이 역사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런 것은 대통령 한 사람한테 밀지 말고 시민운동, 시민단체, NGO 활동을 적극 좀 지지해 주라. 그다음에 인성을 제대로 아까 소외된과 자폐증, 우울증 이런 것은 체육, 체조, 공동체조, 또 예술, 그림을 그리거나 음악을 같이 부른다거나 또 인문학의 강조, 그 감성, 집단 친구 만들기, 이렇게 하면 이 중간형이 우형으로 끌어져 올라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체와 정신과 마음이 균형된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여러분들 1년에 책 몇 권 읽어요? 책을 써도 책이 안 팔려. 책 읽는 사람들이 없어서. 근데 이게 선진국 OECD 국가 중에서 그런 통계는 나오지도 않아. 근데 아마 한국이 상당히 수준이 낮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람들 앞으로 뭐 책을 읽으라고 제가 여기서 와서 100번 강의한다고 책 읽어지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마음 공부와 정신교육, 이것이 신체의 건강과 함께 조화로운 그 상태를 유지해야 되겠다. 그렇게 전 국민이 배려해주고 국가적으로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이럴 때에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역사는요, 한국의 역사 창조의 주역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은 세계 역사의 창조의 주역이다 하는 데까지 확정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유엔 사무총장이 한국 사람이죠. 이제 IOC 위원장도 한국 사람이 나올 수도 있고, 얼마든지 세계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거기에 가가지고 세계적으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민주사회의 장점을 최대한으로 살리면서 또 자본주의 사회의 장점을 최대로 살리면서 대한민국 역사의 창조에 여러분들은 주역이 된다. 불면증에 걸려있는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또 친구가 없어서 애토리가 되어 있는 사람, 왕따 당한 사람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 정신적 장애인들을 빨리 치유하는데 노력을 해줘야 된다. 리더가 되기 위해서는 밑에서부터 차근차근 밟아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신체와 정신과 마음이 균형된 사회를 이루어야 되겠다. 배려해주고 국가적으로 정책을 제대로 세우고 이럴 때에 우리 역사가 발전하는 겁니다. 리더만 만드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 잘 따를 수 있는 훌륭한 팔로워를 만들어서 이 둘이 협업하는 것이 우리 사회를 좀 더 건강하게 이끄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지난번에 보니까 그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교육에 있어서도 순위와 경쟁을 조정하는 그런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가 더 유용하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이 상대평가라는 건요, 요 학생이 요 면에 있어서 만약 1m를 뛰어야 합격이다 하는 라인을 그어놓고 오는 것은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이 학생이 어려가지고 50m밖에 못 뛰는데 노력을 해가지고 60m 뛰었다 하면 이 학생은 대성공입니다. 이게 자기의 적성에 만큼 자기 수준에서 얼마만큼 발전했느냐 하는 것이 A를 줄 수 있고 엑셀런트를 줄 수 있는 거지, 선을 딱 꺼놓고 요 선에 떨어지면 불합격, 요 선에 올라가야 합격, 이게 절대평가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순위를 1, 2, 3등 매기는 것이 아니라 학생 한 사람 한 사람한테 관심이 있어야 또 가능한 것이 상대평가라는 생각도 네, 그럼요. 들었습니다. 네. 자, 오늘 역사를 통해 본 인성교육 강의 잘 들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역사는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이해하게 해주고 미래를 밝혀주는 등불이 된다고 합니다. 가정과 학교 또 사회가 함께 힘을 모아서 역사를 통해서 길러낼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TV 특강 이제는 인성이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